칠흑 같은 밤바다. 낯선 항구의 뱃전에서 한 사내가 퉁소를 붑니다. 그러자 역배에서 한 여인이 흐느끼며 그 곡을 따라 부릅니다. 20년 전 죽은 줄로만 알았던 목소리였습니다. 노래 한 곡이 20해를 헤어져 있던 부부를 이역만리 낯선 바다에서 다시 만나게 합니다. 남원의 한 여인은 살아남기 위해 사내로 변장을 했고 그 남편은 명나라와 베트남의 바다를 정처 없이 떠돌았습니다. 그리고 하늘은 이 부부를 한 번이 아니라 2번 시험합니다. 대체 그 여인은 어떻게 사내들 틈에서 살아남았을까요? 두 사람은 그 넓은 바다에서 어떻게 다시 만난 걸까요? 이것은 제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조선의 야담집 어우야담과 그것을 옮긴 최척전에 또렷이 기록된 실화입니다. 지금부터 그 기나긴 이야기를 처음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때는 임진년 난리가 있기 몇 해 전 전라도 남원골이었습니다. 지리산 자락이 병풍처럼 두른 그 고을에 정생이라는 젊은 선비가 살았습니다. 벼슬도 없고 물려받은 논밭도 변변찮았지만 그를 향한 마음만은 누구보다 곧고 맑은 사람이었지요. 정생은 일찍 부모를 여의고 다 쓰러져가는 초가에서 홀로 글을 읽으며 지냈습니다. 끼니를 거르는 갈이 부지기수였으나 책을 손에서 놓는 법이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런 글을 두고 딱하다 혀를 차면서도 은근히 그 됨됨이를 아꼈습니다. 그 무렵 이웃 마을에 홍도라는 처녀가 있었습니다. 몰락한 양반가의 딸로 봄이면 복사꽃처럼 붉게 웃는다 하여 지어진 이름이었지요. 헌데 이 홍도라는 처녀가 여느 교수와는 사뭇 달랐습니다. 어깨 너머로 글을 깨쳐 웬만한 사내보다 물리가 밝았고 셈이 어찌나 빠른지 장터의 장사꾼들도 혀를 내돌렸습니다. 두 사람이 처음 얼굴을 마주한 것은 어느 봄날 장터에서였습니다. 정생이 아껴두었던 책 몇 권을 팔아 끼니를 이으려 나온 참이었는데 책 거강꾼이 그 값을 터무니없이 후려키고 있었습니다. 물정 모르는 선비를 등쳐먹으려던 것이지요. 그때 지나가던 홍도가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여보시오, 그 책이 어찌 그 값이오? 손때 하나 없는 사서삼경을 반의 반 값으로 후리다니. 선비님이 글만 아시고 셈을 모르신다고 그리 등을 차도 되는 것이오? 거강꾼은 얼굴이 벌개져 슬그머니 값을 올렸고 정생은 뜻밖의 은인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낯선 처녀가 자신을 대신해 나서준 것도 놀라웠지만 그 샘속과 당찬 말투가 더욱 놀라웠지요. 낭자 덕에 오늘 끼니를 굶지 않게 되었소이다. 헌데 아녀자의 몸으로 어찌 그리 셈에 밝으시오? 아녀자는 셈을 알면 아니 드는 법이라도 있습니까? 곡간이 비면 글도 소용없고 사람이 굶으면 예의도 없는 법이지요. 저는 다만 억울한 일을 보면 참지를 못할 뿐입니다. 그 한마디에 정생은 그만 마음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곱기만 한 교수가 아니라 속에 심지가 곧게 산 사람, 정생이 평생 곁에 두고 싶던 벗의 모습을 그는 뜻밖에도 한 처녀에게서 본 것입니다. 허나 혼사는 쉽지 않았습니다. 홍도의 집안에서는 아무리 몰락했어도 저 굶기를 밥 먹듯 하는 선비에게 딸을 줄 수 없다 하였지요. 중매쟁이가 다른 혼처를 들이밀 때마다 홍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곳간 찬 집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이는 가난해도 남의 것을 탐하지 않고 뜻이 고다 흔들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저는 그런 사람과 한평생 마주 앉아 살고 싶습니다. 딸의 뜻이 워낙 굳으니 집안에서도 끝내 고집을 꺾었습니다. 그리하여 이듬해 봄, 복사꽃이 흐드러지게 핀 어느 좋은 날, 두 사람은 마침내 혼례를 올립니다. 마당에 늙은 복사나무가 온통 붉은 꽃으로 두 사람을 축복해 주었지요. 그 봄이 두 사람 인생에서
가장 눈부신 봄이었음을 그때는 미처 몰랐습니다. 혼례를 올린 그해 봄, 두 사람은 마당의 복사나무 아래에서 자주 밤을 보냈습니다. 정생이 달빛 아래 시를 읊으면 홍도는 그 가락에 맞춰 조용히 노래를 붙였지요. 가난했으나 웃음이 끊이지 않았고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에는 늘 봄이 들어 있었습니다. 어느 밤 복사꽃이 눈처럼 흩날리는 것을 바라보던 홍도가 문득 이렇게 말했습니다. 서방님, 저 꽃이 지면 이 봄도 가겠지요. 허나 복사꽃은 해마다 다시 핀답니다. 우리도 저 꽃 같기로 해요. 어디서 무슨 일이 있어도 봄이 오면 반드시 서로에게 돌아오기로. 좋은 말이요. 그럼 우리 노래를 하나 지읍시다. 세상에 오직 우리 둘만 아는 노래를. 혹여 서로를 잃거든 이 노래로 서로를 찾기로. 그날 밤 두 사람은 노래 하나를 지었습니다. 가락은 홍도가, 노랫말은 정생이 붙였습니다. 복사꽃 필 적에 나를 찾아오라는 짧고도 애틋한 노래였지요. 두 사람은 그 노래를 몇 번이고 나직이 불러보았습니다. 그것이 훗날 이 넓은 세상에서 두 사람을 다시 이어줄 단 하나의 실이 될 줄은 그때는 정말 몰랐습니다. 이듬해 두 사람 사이에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이름은 몽석이라 지었지요. 아이가 복사나무 아래에서 아장아장 걸음마를 떼던 날, 정생은 하늘을 우러러 생각했습니다. 이 평온이 부디 오래도록 이어지기를. 허나 그 평온은 생각보다 훨씬 빨리 무너지고 맙니다. 몽석이 67살이 되던 해, 남쪽 바다 건너에서 다시 전운이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임진년의 난리가 채 아물기도 전에 외적이 또 한 번 바다를 건너온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를 두고 정유년의 재란이라 불렀습니다. 처음엔 먼 남쪽의 일이라 여겼습니다. 허나 왜군은 무서운 기세로 북상했고 마침내 남원성을 향해 밀려들었습니다. 남원은 호남의 목줄기라 이곳이 둘리면 곡창 전라도가 통째로 짓밟히는 요충지였지요. 성 안으로 조선과 명나라의 군사가 모여들었고 백성들도 성벽에 올라 힘을 보탰습니다. 그러나 중과부적이었습니다. 며칠간의 처절한 공방 끝에 남원성은 끝내 무너졌습니다. 하늘은 핏빛으로 물들었고 성안은 삽시간에 아비규환이 되었습니다. 정생은 홍도와 어린 몽석의 손을 붙들고 무너지는 성문을 빠져나가려 안간힘을 썼습니다. 홍도야, 몽석이 손 꼭 잡아라. 절대 놓치면 안 된다. 허나 살길을 찾아 몰려드는 인파는 거센 물살과도 같았습니다. 사람들이 서로를 떠밀고 짓밟는 하수라 속에서 정생의 손에서 아내의 손이, 아들의 손이 하나둘 빠져나갔습니다. 아무리 손을 뻗어도, 아무리 이름을 불러도 세 사람은 저마다 다른 물살에 휩쓸려 멀어져만 갔습니다. 서방님, 서방님, 복사꽃 필 적에 잊지 마셔요. 복사꽃 필 적에. 인파 너머로 사라지는 아내의 마지막 목소리는 그렇게 아우성에 묻혔습니다. 그것이 두 사람이 서로에게 건넨 마지막 인사가 될 줄은 그날 밤 두 사람은 알지 못했습니다. 정생은 정신을 잃고 쓰러졌고 눈을 떴을 때 그의 곁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내도 아들도. 그날부터 20해에 걸친 기나긴 이별이 시작됩니다. 남편과 헤어진 홍도는 어린 아들 몽석마저 난리통에 잃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녀 자신은 성을 함락한 왜군의 포로가 되어 사로잡히고 맙니다. 수많은 조선 백성이 그러했듯 홍도 또한 외국으로 끌려가는 배에 실렸습니다. 살아도 산 것이 아닌 캄캄한 나날이었지요. 외국으로 향하는 백길은 여인에게
특히나 험했습니다. 포로로 잡힌 여인들이 어떤 꼴을 당하는지 홍도는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이대로는 정절도 목숨도 부지하기 어려웠지요. 바로 그때 그 당찬 여인은 누구도 생각지 못한 결심을 합니다. 홍도는 그 길고 검은 머리를 스스로 잘라냈습니다. 사내처럼 상투를 틀어 올리고 얼굴에는 검댕과 흙을 문질러 여인의 태를 지웠습니다. 목소리를 낮추고 걸음걸이를 바꾸고 자신을 남자라 속였습니다. 살아남기 위해서라면 여인의 길을 잠시 접어두기로 한 것입니다. 살아야 한다. 반드시 살아남아야 한다. 살아서 언젠가 그 일을 다시 만나 그 노래를 부르리라. 그때까지 나는 홍도가 아니라 사내로 살 것이다. 마침 외국의 한 늙은 상인이 샘에 밟고 글을 아는 젊은 사내를 찾고 있었습니다. 남장한 홍도는 그 앞에서 붓을 들어 거침없이 장부를 정리해 보였고 노인은 크게 만족하여 그녀를 상단의 서기로 거두었습니다. 그렇게 홍도는 외국 상선의 일꾼이 되어 목숨을 잃게 됩니다. 허나 사내들 틈에서 여인의 정체를 숨긴 채 산다는 것은 하루하루가 살얼음판이었지요. 홍도는 뛰어난 샘 속으로 상단의 살림을 도맡았습니다. 물길을 잇고 물가를 내다보고 어느 항구에서 무엇을 사고 팔아야 이문이 남는지를 귀신같이 짚어냈지요. 늙은 상인은 이 젊은 서기를 오른팔처럼 아꼈고 다른 뱃사람들도 차차 그 재주에 탐복했습니다. 허나 세상 눈이 그리 만만치는 않았습니다. 하루는 성정이 거친 한 뱃사람이 홍도의 가느다란 손목과 매끈한 목덜미를 유심히 살피더니 대뜸이 멱살을 잡고 다그쳤습니다. 내 놈, 아무래도 사내가 아닌 것 같다고. 정체가 드러나면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홍도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손목이 가늘어 사내가 아니라면 이 상단의 장부는 누가 이리 빈틈없이 맞춰왔단 말이오. 그대 지난달 샘이 12냥이나 틀어진 걸 내가 바로 잡아준 것을 잊었어. 사람 겉만 보고 시비 걸 새가 있거든 그 셈이나 다시 맞춰보시오. 조목조목 파고드는 말에 뱃사람은 그만 말문이 막혀 물러섰고 지켜보던 이들은 되레 그를 비웃었습니다. 홍도는 그렇게 힘이 아니라 지혜로 위기를 넘겼습니다. 밤이 되면 그녀는 아무도 없는 갑판 한 구석에 홀로 앉아 고향 쪽 하늘을 바라보았지요. 그리고 소리 없이 입술로만 그 노래를 삼켰습니다. 복사꽃 필 적에 나를 찾아오라고. 사람만 있다면 반드시. 이제 바다 건너 남편 정생의 이야기입니다. 남원성에서 겨우 목숨을 건진 정생은 조선을 도우러 온 명나라 군대를 따라 흘러 중국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아내와 아들의 생사조차 알 길 없는 채로 그는 낯선 이국의 하늘 아래 홀로 던져졌습니다. 말도 글도 통하지 않는 땅에서 정생은 온갖 굳은 일을 하며 목숨을 이었습니다. 다행히 그의 고든 성품과 글재주를 알아본 명나라의 한 상인이 그를 배에 태워주었지요. 그리하여 정생은 명나라 상선을 얻어 타고 복건으로, 광동으로, 그리고 저 멀리 안남 땅까지 남쪽 바다를 두루 떠도는 장사길에 오릅니다. 이역만리를 떠도는 동안에도 정생을 버티게 한 것은 오직 하나였습니다. 아내가 어딘가 살아있으리라는 신락 같은 믿음. 밤이 오면 그는 뱃전에 홀로 앉아 품에서 낡은 통소를 꺼내 그 노래를 불렀습니다. 홍도야, 살아있거든 들어다오. 이 소리가 닿거든 부디 대답해다오. 바다가 이리 넓은데 이 부질없는 소리가 정녕 너에게 닿을 수 있을까? 사람들은 밤마다 퉁소를 부는 이 조선 사내를 보며 딱하다 혀를 찼습니다. 죽은 아내를 못 잊어
칠성한 것이라고. 허나 정생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살아있다면 알아들으리라. 그 하나의 믿음으로. 바다는 넓고 사람은 좁쌀만한데 그는 밤마다 그 가락을 하늘로 띄어보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운명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해 어느 봄밤이었습니다. 정생이 탄 명나라 상선은 장사를 위해 안남의 한 항구에 정박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 밤 그 항구에는 또 한 척의 배가 나란히 닻을 내리고 있었지요. 다른 아닌 외국에서 온 상단의 배였습니다. 그리고 그 배에는 남장한 홍도가 타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가 지척에 있는 줄도 모른 채 각자의 배에서 그 밤을 맞았습니다. 여느 밤처럼 정생은 뱃전에 앉아 퉁소를 꺼내 들었습니다. 검은 물 위로 낯익은 조선의 가락이 애잔하게 번져나갔지요. 복사꽃 필 적에 나를 찾아오라는 그 노래가. 옆배의 갑판에서 장부를 정리하던 홍도의 손이 그 순간 우뚝 멈추었습니다. 저 소리, 이 세상에 오직 두 사람만 아는 바로 그 노래. 홍도는 믿을 수가 없어 온 몸을 떨며 뱃전으로 달려나갔습니다. 그리고 목이 터져라 그 노래의 뒷소절을 시로 받아 불렀습니다. 퉁소를 불던 정생의 손이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물 건너에서 들려오는 저 목소리. 이 세상에 그 노래를 아는 사람은 단 하나뿐이었으니까요. 정생은 퉁소를 떨어뜨리고 미친 듯이 뱃전으로 뛰어나갔습니다. 홍도야! 홍도냐! 키 있는 곳이 정녕 홍도란 말이냐! 서방님이시군요. 살아계셨군요. 저는 하루도 그 노래를 잊은 적이 없어요. 검은 물을 사이에 두고 달빛 아래 마주선 두 그림자. 20해 가까운 세월과 2만 리의 바다를 건너 두 사람은 마침내 서로를 알아본 것입니다. 말보다 먼저 눈물이 쏟아졌고 눈물보다 먼저 그 노래가 서로를 알아보았습니다. 뱃사람들은 이 믿기지 않는 재회를 보며 하늘이 맺어준 인연이라 입을 모았지요. 이 모든 일이 어우야담에 그대로 적혀 있는 사실입니다. 안남의 그 밤 이후 두 사람은 다시는 헤어지지 않기로 합니다. 정생과 홍도는 함께 중국 땅으로 건너가 항주 근처에 조촐한 살림을 차렸습니다. 홍도는 다시 여인의 옷으로 갈아입었고 그토록 감추어왔던 이름을 되찾았지요. 오랜 세월 사내로 살아온 그녀에게 그것은 눈물 나도록 낯설고도 따뜻한 일이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두 사람 사이에 또 하나의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잃어버린 맞이 몽석을 늘 가슴에 품은 채로 두 사람은 둘째를 애지중지 길렀습니다. 낯선 이국 땅이었지만 서로가 곁에 있다는 것만으로 그곳은 고향이나 다름없었지요. 두 사람은 비로소 잃어버린 세월을 조금씩 메워갔습니다. 허나 마음 한켠에는 늘 지워지지 않는 그늘이 있었습니다. 고향 남원에 두고 온 것들, 그리고 무엇보다 난리통에 잃어버린 맏아들 몽석. 살아있을까, 죽었을까? 살아있다면 어느 하늘 아래 있을까? 두 사람은 밤마다 그 아이의 이름을 되뇌었습니다. 이 평온이 이대로 이어지기를 바라면서. 그러나 하늘은 이 부부를 한 번 더 시험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중국에서 자리를 잡은 지 몇 해가 지났을 무렵, 명나라와 북쪽 만주에서 새로이 일어난 후금 사이에 큰 전쟁이 벌어집니다. 명나라는 조선에도 원병을 요청했고 중국 땅에 사는 조선 사내들까지 군역에 끌어모았습니다. 정생 또한 그 부름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다시 전장으로 끌려나가던 날, 홍도는 남편의 소매를 붙들고
오래도록 놓지 못했습니다. 서방님, 이 노래를 잊지 마셔요. 무슨 일이 있어도 이 노래만 있으면 우리는 다시 만납니다. 부디 살아서 돌아오셔요. 정생은 아내와 어린 아들을 뒤로 하고 명나라 군을 따라 북쪽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시마 싸움에서 명나라와 조선의 연합군은 후금의 철기 앞에 처참하게 무너지고 맙니다. 눈 덮인 만주벌판은 시체로 뒤덮였고 부러진 깃발들이 눈보라 속에 나뒹굴었습니다. 정생은 그 한복판에서 후금의 포로가 되고 말았습니다. 안남바다에서 그토록 기적처럼 되찾은 아내와 또다시 생이별이었습니다. 만주벌판에 차디찬 포로 수용소에 갇힌 채 정생은 매일 밤 얼어붙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이번에야말로 정말 끝인가 싶었지요. 다시는 그 복사나무를, 그 노래를, 아내의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그렇게 모든 희망을 놓아버리려던 바로 그때였습니다. 그 수용소로 새로운 조선인 포로 하나가 끌려 들어왔습니다. 20 남짓되어 보이는 여인 얼굴의 젊은 사내였지요. 같은 조선 사람이라는 반가움에 정생은 그에게 고향이 어디인지를 물었습니다. 그러자 청년의 입에서 뜻밖의 이름들이 하나씩 흘러나왔습니다. 전라도 남원, 마당의 늙은 복사나무, 그리고 어릴 적 난리통에 잃어버린 아버지와 어머니. 전에 지금 남원이라 했는가? 복사나무라 했는가? 자네 이름이 무엇인가? 몽석입니다. 남원 정씨, 몽석. 정유년 난리에 부모를 다 잃고 저는 여태 홀로 떠돌았습니다. 몽석아, 내가 네 아비다. 정유년 그 난리에 내 손을 놓친 널 잃어버린 그 아비란 말이다. 정유년 남원성에서 잃어버렸던 맏아들 몽석이 20해를 돌고 돌아 하필 이 만주의 포로 수용소에서 아비와 마주 앉은 것입니다. 아비는 안남바다에서 아내를 되찾더니 이번엔 만주벌판에서 아들을 되찾았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부둥켜 안고 얼어붙은 막사 안에서 밤새도록 울었습니다. 믿기지 않는 하늘의 장난, 아니 하늘의 가품이었지요. 이 또한 채척전에 적힌 그대로입니다. 잃어버린 아들을 되찾은 정생은 다시 살아야 할 이유가 생겼습니다. 아비와 아들은 서로에게 의지하며 목숨을 건 탈출을 도모합니다. 감시가 느슨해진 어느 겨울밤, 두 사람은 눈보라를 방패 삼아 수용소를 벗어났습니다. 얼어붙은 벌판을 지나고 살얼음 낀 압록강을 건너 마침내 꿈에도 그리던 조선 땅을 밟았지요. 한편 중국에 남아있던 홍도는 전쟁통에 남편의 소식이 끊기자 애가 탔습니다. 허나 그녀는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그 옛날 사내로 편장해 바다를 누비던 담대함으로 홍도는 어린 아들의 손을 잡고 스스로 배편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온갖 고초 끝에 마침내 고국으로 향하는 백길에 오릅니다. 남편도 아들도 아내도 각자 다른 길을 통해 같은 한 곳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고향 남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날이 왔습니다. 만주를 넘어온 남편과 맏아들 몽석, 바다를 건너온 아내와 둘째, 정유년 그 아수라 속에서 뿔뿔이 흩어졌던 온 식구가 남원 옛집 그 복사나무 아래에서 다시 마주선 것입니다. 마침 봄이었고 복사꽃은 20해 전 그 봄과 다름없이 흐드러지게 피어 있었습니다. 서로를 알아본 가족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서로의 얼굴을 어루만지고 부둥켜 안고
하염없이 울 뿐이었지요. 이윽고 홍도가 만개한 복사꽃을 올려다보며 젖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서방님, 복사꽃이 또 피었네요. 어디서 무슨 일이 있어도 봄이 오면 반드시 돌아온다던 그 약속, 우리가 정말로 지켰어요. 그러게. 지면 또 피는 꽃이라 하지 않았느냐. 우리도 이렇게 다시 피었구나. 남원에서 일본으로, 중국으로, 베트남으로, 만주로 20회에 걸쳐 바다와 벌판 2만 리를 돌고 돌아 흩어졌던 가족은 마침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어떤 전란도, 어떤 바다도 이 가족을 끝내 갈라놓지는 못했습니다. 복사꽃은 해마다 지고 또 핍니다. 세상에 오직 둘만 알던 노래 한 곡이 20회와 2만 리를 건너 기어이 서로를 찾아냈습니다. 봄이 오면 반드시 돌아오기로 그 약속을 두 사람은 끝끝내 지켜냈습니다. 지어낸 이야기라기엔 너무나 절절한 이 재회가 실은 400년 전 이 땅에서 정말로 있었던 일이라는 것. 그것이 이 이야기가 오래도록 사람들의 가슴을 울리는 이유일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여러분의 가정에 언제나 평화가 깃들고 복이 가득할 것입니다. 꽃 흩날리던 그 봄날 밤에 당신과 나 손을 잡고 노래했지요. 꽃은 지면 또 핀다고, 봄은 다시 온다고, 헤어져도 이 노래로 서로 찾자고.